우리 편하게 말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27분 30초 듣기의 힘.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과제를 그것도 녹록지 않은 것들로 내주었거든요. 그런데 3, 4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몇 시간 촘촘하게 채우고 매주 과제를 내주었는지 그 까닭을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5년이 흐르고 6년이 되면서 깨닫게 되었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생이 아니라 선배인 저를 원할 것 같았습니다.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먼저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7년째 되면 해부터 학생들과 1대1로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티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 앞 조용한 커피숍에서 학생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겸임 교수는 따로 연구실이 없으니까요. 10년 넘는 세월이었으니 애용하면 커피숍이 폐업해서 장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숍에는 커피 머신 바로 앞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주문받는 소리며 우유를 데우는 스팀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원탁에 놓인 미니 스탠드 불빛이 따스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1,500명 남짓 만나다 보니 커피값만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17명의 이야기를 연달아 들을 때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15년이나 계속했을까요? 배우는 게 많아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어요. 들어주기만 했지요. 22년 반 동안 제 수업을 들은 2천여 명 중 몇몇 후배들과 지금까지도 톡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후배가 얘기했어요. 선배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했지만 사실 티타임 때 선배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척잔이 당황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제 질문에 후배는 대답했습니다. 30분 중에서 27분 30초를 저 혼자 얘기했더라고요. 선배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네 장하다 기특하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너 명의 한 명꼴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처음엔 당황했어요. 주문하는 손님과 응대하는 주인이 볼 수도 있는데 제 앞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머 왜 울어? 울지 마.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러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던 후배들. 나중엔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몰입해서 들어주는 경험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걸친 티타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들어서면 신뢰의 눈빛으로 가득 찬 학생들이 미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의 힘은 그런 겁니다. 낮게 천천히 23,400명 안팎의 초대 손님을 만나며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절 제가 느낀 바도 그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해마다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설계사를 보험 여왕이라 부르고 시상식을 했습니다. 연말쯤 그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3년 연속 만나본 세 군데 보험 여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는 것. 그러고 보니 모두 체구도 자그마한 편이었네요. 옷도 참 얌전했고 차분하게 얘기 나누던 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갈갈하며 유머 감각 넘치는 캐릭터의 보험 여왕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겁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찾아가 의논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 내성적이면서 꼼꼼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지요. 어디에서 무얼 하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비슷할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한 계단 위로 올라서려면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일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믿어온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제 몫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만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 노력하자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게, 천천히.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누구나 귀엽고 예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높게, 빠르게. 20에서 30대까지는 대개 그렇게 말을 해요.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신뢰감의 대명사인 앵커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톤으로 힘을 주어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 어쩐지 믿음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열이면 열 천천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낮게. 천천히. 그럼 연습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부터요. 낮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반갑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 간격이 너무 넓다. 글자에 힘이 없고 글씨가 작아진다. 필적을 연구하는 분이 하신 인터뷰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립해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사람이 외로우면 글씨까지 외로움을 타나 봅니다. 말도 확실히 그런 듯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입을 떼지 않으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지 못해 간격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 자신감이 떨어지고 입 안으로 웅얼거리게 되고요. 말을 업으로 삼는 저도 혼자 지낸 주말 뒤에 하는 방송에서는 진행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도 하고 글씨도 써야 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생명체에게 말을 거세요. 강아지나 고양이, 어항 속 금붕어도 좋아요. 혼자가 아님을 느끼세요. 반려식물을 어때요? 물을 주면서 잎을 닦아주면서 말을 걸어보세요. 사랑을 주면 식물도 반짝반짝 빛이 난다잖아요.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없다면 무생물에게도 괜찮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소위 방송고시를 준비하며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구들도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젊은이들을 가끔 봤습니다. 톡하게 마음먹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고립감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넣을 때 스스로 잘 버틸 수 있는 사람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치팅데이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쯤 떡볶이도 먹고 치킨도 배달시키듯이 한 달에 한 번쯤은 친구를 만나 맥주잔도 기울이고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도 부르는 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지지 않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한마디도 하지 않은 하루. 상대 없이 혼자서 말하는 게 쑥스러우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버스 정거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말하는 걸 녹음하는 거죠. 친구와 통화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지요. 아나운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몸 안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듣는 뇌와 몸박 즉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온 소리를 듣는 외에 모인 소리가 합쳐져 들리면 우리는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하고 느낍니다. 비유하자면 스테레오로 듣는 셈이지요. 이 중에서 내를 제외한 외의 소리가 바로 남이 듣는 내 목소리입니다. 녹음해서 듣는 내 목소리도 그것이지요. 모노보다 스테레오가 더 풍성하게 들리듯 남이 듣는 내 목소리 웨이보다 내가 듣는 내 목소리 내 웨이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모노를 스테레오로 만들어야죠. 발성이나 발음 훈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좋은 느낌, 풍성한 울림을 갖춘 멋진 목소리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녹음하기입니다. 혼자 있다 보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컴퓨터 자판을 두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입을 닫고 일을 하니 입을 열어 말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할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자기 말 녹음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라도 좋으니 매일 녹음하고 들으며 고쳐보세요. 두려움은 슬며시 사라지고 자신감은 살며시 붙을 겁니다.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자입니다. 화자가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중요하죠. 말하기란 내가 상대에게 무언 메시지를 전달하여 이해시키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 청자 청중의 이해입니다. 예를 들어 꿈이라는 주제로 말을 할 때도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인지 대학 새내기에게 들려줄 이야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부장님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말을 할 때 꼭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나 말과 발표는 부담스럽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그러니 위안이 될까요? 준비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면 기본적인 말하기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발표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누가 듣느냐,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산다. 같은 한국어를 쓰는 우리가 서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나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결혼으로 인해 이주한 외국인 사위 며느리와 아주 잘 지내는 한국인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좀 더 천천히 하거나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하신다고 해요. 어쩌면 서로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에 오히려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외계인이 살아. 괴로운 표정으로 말하는 후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를 호되게 겪고 있는 아들이 외계인으로 보인다는 푸념이었죠. 외계인이라도 외국인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소통할 수 있는데 같은 한국인들끼리는 그게 참 어렵죠. 한국어를 말하는데 오랫동안 한솥밥 먹으며 살아왔는데 당연히 내 말을 알아듣겠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머리가 굵은 아이와 물 흐르듯이 소통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아이를 낳고 키웠지만 마음과 생각과 경험과 감정까지 공유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딸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여겨요.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개발도상국 시절에 자라난 나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후에 태어나 자란 우리 아이하고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겠어요.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지. 그래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 말을 못 알아들어도 당연하다 여기고 어쩌다 알아들으면 작은 기적이라고 여겨보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 싹이 트기 시작할 겁니다. 이름을 물어볼까요? 처음 만난 사람과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할 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을 만큼 이런 순간은 참 불편하지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간혹 행사 사회를 보거나 강연을 하러 먼 곳으로 갈 때가 있어요. 고맙게도 기차역까지 마중을 나와주시기도 합니다. 살갑고 친절한 분이 나오시면 편합니다. 알아서 먼저 인사를 건네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분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타시죠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분이요. 말없이 가는 게 편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만 어색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저는 차가 신호에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제 얘기를 합니다. 주로 그 지역과 관련해서죠. 5년 전쯤에 여기서 온종일 촬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KTX역이 따로 없었는데 언제 생겼나요? 그러고는 다시 어색한 침묵. 이럴 때는 이름을 화제로 올려보라는 이야기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제가 아는 누구누구랑 이름이 같아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특히 흔한 이름을 가진 분에게는 말입니다. 초면에 이름 이야기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마이금이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공감한다는 분이 많았지만 어떤 분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도 하셨어요. 너무 친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요. 어색한 시간이 예상되는 순간 먼저 말을 붙여보세요. 저 명함 하나 주시겠어요? 웃어도 괜찮아. KBS 공채 아나운서 시험 최종 면접 재수생 특유의 겸손함을 안고 면접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안 되니까요. 제가 엉뚱한 대답을 해서 면접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던 것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바로 그 전에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답변을 한 거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지요. 예리한 면접관이 질문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서는 이러이러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은 저러저러하다고 하네요. 하는 수 없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방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앞에 이러이러하다고 해놓고 곧바로 저러저러하다고 했네 하고요. 다들 빵 터졌습니다. 면접관들도 웃고 어이없었던 저도 웃고요. 면접관들이 웃는 게 나쁜 신호가 아니라는 건 한참 뒤 제가 면접관이 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웃음은 사람을 무장해제시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었더라도 웃으면 마음이 열려요. 잔뜩 긴장한 마음은 바람을 가득 넣은 풍선 같으니까요. 웃으며 바람이 조금쯤 빠지면 풍선엔 그만큼 공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웃으면 누구나 너그러워져요. 10%는 남겨두세요. 면접만큼 떨리는 순간은 연설할 때가 아닐까요? 명연설로 손꼽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한마디 기억하시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 연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루고 미룬 끝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미뤘기 때문에 킹은 생애 최고의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요.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했지요. 연설문에 어떤 내용과 어투가 적당할지 최측근 3명에게 자문했고 연설문 작성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후 또 다른 민권운동가들에게 초안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흘 전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작성하기 시작했답니다. 전날 밤에는 보자진을 모아놓고 연설문을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죠. 이런 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한답니다. 완성된 작업보다 미완성 작업을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을 러시아 심리학자 블루마 제이가르니크가 증명해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네요. 일단 작업이 마무리되면 사람들은 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중단한 채로 두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대요.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연설문에는 꿈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킹은 자기 차례 직전까지 연설문 일부를 지우고 새로운 문장을 끄적거렸다죠. 그러니 짧은 애드리브로 시작해 즉흥 연기, 즉흥 연설을 한 셈입니다. 연설이 시작되고 11분이 지났을 즈음 누군가 외쳤답니다. 그들에게 꿈 얘기를 들려줘요, 마틴. 그러자 킹은 준비해왔던 연설문을 밀쳐놓고 즉흥적으로 꿈과 미래를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업의 완성을 미루면 이처럼 즉흥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완성해 놓으면 우리 뇌는 완성된 구조를 고수하려 해서 갑자기 등장하는 창의적인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고요. 아, 미루면 되는구나 생각하셨다면 다음 글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킹은 꿈에 관한 그 유명한 구절을 즉흥적으로 생각해냈지만 이전부터 수많은 연설을 하면서 비슷한 내용을 말하는 걸 예행 연습한 셈이었습니다. 1년 전 연설에서도 꿈을 이야기했고 몇 달 동안 전국 순회 강연에서도 꿈에 관해 언급했대요. 1년간 44만 킬로미터 넘게 이동하면서 350차례의 연설을 했답니다. 그러니 그는 즉흥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는 자료들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던 셈이지요. 지금 마무리를 미루고 있는 건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90%는 완성했으나 마지막 10%를 남겨두고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밥을 먹든 잠을 청하든 그 10%는 늘 당신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요. 고민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그러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될 마지막 10%가 불현듯 떠오를 겁니다.